중국이 차세대 글로벌 초강대국이 될 것이며 서방을 능가할 운명에 막을 수 없는 경제 대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전역에는 굳게 닫힌 문 뒤에 수천만 채의 빈 아파트가 방치돼 있고 미완공 주거용 건물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전체 경제를 이끌던 부동산 시스템이 이제 멈춰서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평생 저축이 사라졌고 중국 중산층은 최대 20조 달러에 달하는 가계 자산을 잃었습니다. 그 금액은 중국 전체 국내 총생산보다도 많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조용한 금융 핵겨울입니다. 이것은 단지 2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집 소유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많은 가정에게 부동산은 금고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은퇴자금이고 투자이며 평생 저축이고 연금이며 미래의 안정성까지 모두 실물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거의 모든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기꺼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지표가 35%에 불과한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중국 가정은 평생 저축의 거의 4분의 3을 콘크리트에 묶어두고 있는데 그 콘크리트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서 모두에게 돌아갈 정도입니다.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중국에는 최소 6,500만 채의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비어있거나 가구가 없는 아파트가 최대 1억 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1억 채의 아파트는 프랑스와 영국 전체 인구를 합쳐서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는 거의 3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빈 공간입니다. 한 관계자는 중국의 14억이라는 엄청난 인구조차도 아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수많은 부동산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중국 가정, 특히 중산층 가정들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자신들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부동산,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걸쳐 자산을 분산해 투자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의 시스템은 항상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이 방식은 효과가 있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정성과 기대했던 투자 수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대부분이 단일 자산에 묶이면 가치 변동 시 평소보다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개발업자, 투자자, 투기꾼처럼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인구에 퍼져나가서 평범한 가정의 소비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들의 구매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소비 능력을 제한하고 경제 전체를 내부에서부터 얼어붙게 만듭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수백만 가정이 자신들의 가장 크고 중요한 자산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붕괴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거대한 도시와 수천 개의 고층 아파트만 지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절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핵심 가정에 기반해 전체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항상 존재하거나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게는 부동산에 돈을 넣고 집을 저축계좌처럼 여기는 것이 가장 쉽고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라는 점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똑같은 가족들은 자신들의 부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저축이 눈앞에서 줄어들고 가계의 순자산이 시들고 약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소비가 줄면 경제가 둔화되고 경제가 둔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약해집니다. 이것은 악순환이지만 가장 나쁜 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나 불운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택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입니다. 이것은 거짓말과 헛된 약속으로 지탱되는 시스템이며 집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중산층의 돈을 이 기계를 계속 돌리는 연료로 바꿔버린 모델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채의 집들이 삶의 흔적도 용도도 없이 남아있는 동안 그 집들을 짓는 데 쓰인 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수백만 개의 빈 상자를 사도록 속았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수십 년간 대중은 희소성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의 지배계층은 국민들에게 토지가 부족하고 도시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농촌 시민들이 계속해서 대도시와 대도시권으로 이주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사치품이나 단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생존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뒤처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도시화 촉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65%라는 구체적인 도시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미 이전 몇 년 동안 전례 없는 도시 변화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체 도시화율은 2000년에는 겨우 36%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거의 4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에 더 살게 된 것으로 미국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농촌 주민들이 대도시로 유입된 것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들이 점점 더 도시화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10년대와 2020년대에도 수많은 정부 자료와 관영 매체가 65%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영 언론기관, 학술기관,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들 모두 수억 명에 달하는 농촌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대도시 부동산에 끝없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퍼졌고 이는 완벽한 심리적 함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적당한 정도의 불안과 의심을 심어 모두가 극도로 부풀려진 가격에 아파트를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이 모든 이야기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중국 인구는 증가했고 도시화 정책도 효과를 봤습니다. 수백만 명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시골을 떠나 대도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인구가 사실상 정체되었고 그 이후 매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구매자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들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젊은 부부들과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젊은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예측에 따르면 이것이 장기적인 추세라면 시장을 움직이는 그 수요는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잉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국민들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희소성 신화를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가정들이 주택 부족을 믿으면 점점 더 많이 집을 사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이익을 볼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수요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도시와 구층 빌딩들이 처음부터 지어졌던 걸까요? 바로 지방 정부가 등장합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부동산 붐에서 수동적인 관찰자나 무고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체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거의 중독된 듯 보였습니다. 불길을 키우며 사람들과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집을 사라고 장려했죠. 왜일까요? 이는 일부 토지 매각 수익이 지방정부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돈이 계속 들어오게 해야 했습니다. 1994년에 중국은 재정개혁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세금을 다루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이었고 이전 몇 년 동안 우려스러울 정도로 낮아진 세수 확보를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수 분배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제도는 세수 중 중앙정부로 직접 들어가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은 새로운 국가 세금 체계와 부가가치세, VAT도 도입했습니다. 모든 세금은 중앙, 지방, 그리고 공유 세 가지로 명확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상당히 극적인 불균형이 발생했는데 중앙정부는 더 부유해진 반면 지방정부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지방정부는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 공무원 급여 지급, 교육 제공과 같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떠안게 되었지만 이를 수행할 자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수입원을 찾기 시작했고 곧 토지 매각이 자신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부들이 꼭 부정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생존을 위해 토지 매각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 수입이 전체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수입이 아니라 재정적 의존입니다. 정부가 충분한 양의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면 운영을 계속할 자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인프라가 붕괴되고 서비스가 약화되며
인구가 대거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취약한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시작된 일은 곧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려는 움직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을 올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부들은 땅의 모든 평방피트에서 가능한 한 많은 위안을 짜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토지 매각을 무기화해 부동산 시장을 자신들의 재정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시민의 의무보다 부동산 거품을 홍보하고 부추기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팔 수 있는 모든 땅은 계좌로 더 많은 돈이 들어와 적자 메우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는 지방 예산이 토지 가치와 본질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지방 정부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많은 땅과 부동산은 누가 사들였고 그들은 어떻게 부채를 숨겼을까요? 1994년 재정개혁 이후 몇 년 동안 지방정부는 필수적인 수입을 위해 토지와 부동산 매각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딜레마를 만들었습니다. 차입 한도가 있는 시스템에서 이 구조는 어떻게 계속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당국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 새로운 부동산과 건설 프로젝트 개발에 자금을 댈 수 있었을까요? 외부 관찰자에게는 결국 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 시점엔 지방정부가 필요한 돈을 더는 빌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 즉 LGFV라고 불리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LGFV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채를 장부에 올리지 않고도 막대한 금액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국가지원 회사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들을 중국 금융 시스템의 블랙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토지 매각에 의존하게 된 것처럼 이 자금 조달 기부들에도 점점 더 놀라울 정도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보고서에 따르면 LGFV를 통해 축적된 그림자 부채의 총액이 무려 9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중국 전체 GDP의 약 절반이 이러한 장부 외 기관에 숨겨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기타 인프라에 바로 투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투자자, 사업주, 미래 거주자들에게 이 지역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자 부채 체계를 통해 사실상 무한한 차입 여력을 끌어다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꼭 타당하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도 없는 고속철도 노선, 주변에 중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웅장한 광장과 플라자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량의 주거용 부동산도 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유령 도시에 대해 오해합니다. 분석가들은 광활하고 빈 공간 사진을 보고 이를 잘못된 계획이나 관료적 무능의 결과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지방 당국이 개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새 프로젝트에 성급히 끼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그들은 이 모든 빈 건물들이 불행한 사고이거나 과도한 야망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 유령 도시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상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곳들은 부채 추출 구역입니다. 이 건물들은 수요가 있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물을 짓는 행위 자체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국이 더 깊은 부채를 지게 만들었고 그 결과 더 많은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건강한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빈 집들은 애초에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중산층으로부터 부를 끌어내어 국가 운영을 계속할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콘크리트 타워들은 단지 담보였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 경제 법칙을 무시할 정도의 거대한 거품을 낳았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기록을 깨고 기준을 무너뜨렸으며 논리와 이성을 거스르면서 세계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출처마다 추정치는 달랐지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결국 60조 달러가 넘는 총 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주택 시장보다 많고 중국의 GDP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러 나라의 GDP를 모두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것은 모두 부동산과 콘크리트에 묶여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것은 사실상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금융적 이상현상이 되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패턴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이라기보다는 고전적인 피라미드 사기와 더 비슷하게 작동했습니다. 그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 즉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선분양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구매자가 실존하지 않는 부동산을 미리 결제해 사는 방식입니다. 다른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구매자들이 건설 중인 주택에 계약금을 낼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최종 구매가의 10% 또는 심지어 5%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매를 확정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지만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에 전체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식 모델은 아직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구매자에게 판매가의 100%를 선불로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종종 막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에 불과한 건물에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했던 셈이죠. 그들은 평생 모은 저축을 개발업자에게 모두 넘기고 그들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선분양 자금을 주택 완공 시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완공된 주택은 원래 사양과 구매자의 기대를 충족해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분쟁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업자들이 그 돈을 이용해 지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토지를 보통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개발업자와 투자자에겐 이것이 논리적이었습니다. 매입을 미루며 더 많은 돈을 내는 건 의미 없었습니다. 오늘 더 많은 토지를 사들일수록 내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피라미드 사기였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금이 계속 유입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구매자들이 하위 단계에 들어오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기존 프로젝트 완성과 신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일반 구매자들의 유입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전체 피라미드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65조 달러 규모의 선분양 거품은 영원할 수 없었고 누군가는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2020년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피라미드 사기를 종료시켰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른바 세 가지 레드라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정책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끝없이 부채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부채 제한 조치였습니다. 개발업자들은 부채 비율과 관련된 세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규칙을 모두 위반하면 추가로 부채를 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세 가지 기준 중 한두 가지라도 위반하면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을 뿐 여전히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킬스위치 전략의 직접적인 결과로 가장 큰 개발 회사들조차도 부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대규모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외부 관찰자들과 분석가들이 정책의 전체 취지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뉴스기관들, 특히 서방에서는 이 세 가지 레드라인을 일종의 실수로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베이징 규제 당국이 시장 취약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관료적 실수로 주요 개발업체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간과나 오판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들에 의한 치밀하게 계산된 리셋이었습니다. 베이징은 개발업체 부문의 상태를 살펴보고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엄청난 수준의 부채를 목격했습니다. 베이징은 지방 정부들이 그림자 부채 시스템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가고 쓸모없는 프로젝트와 빈 건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입니다. 통제된 거품 붕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썩어버린 시스템을 강제로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개발업자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빌린다면 그 영향이 결국 더 넓은 국유 은행 시스템에까지 미치게 되고 바로 그 시스템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지탱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이 악화되는 상황을 다시 통제하고 자신의 존재에 점점 더 커지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부채에 시달린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기관 대출 한도를 끊을 때 중앙정부는 이후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건설 부문을 집어삼킬 지급불능 사태와 유동성 위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부동산에 평생 저축을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큰 대가를 치르고 안전한 재정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러한 결과들을 불가피한 부산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행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였죠. 이것은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발적으로 금융 시스템과 정치적 통제를 지키기 위해 중산층 전체의 부와 안정 그리고 미래를 희생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국가가 개발 부문과 충돌할 때 시민들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국가는 자신을 지켰지만 시민들은 피해를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강제 중단 결정으로 인한 구조적 여파는 즉각적이었고 가혹했으며 역사적이었습니다. 운영에 의존하던 유동성이 마르자 중국의 수십 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이후로 50개가 넘는 중국 개발업체들이 해외 채권 상환을 불이행했고 전체 부도액은 무려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순수 개발업체 파산 기준으로 보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보다도 더 큰 부도 물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작은 회사들이나 이름 없는 개발업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버그란데 같은 기업들입니다. 1996년에 설립된 에버그란데는 2017년에는 중국 전체에서 매출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로 성장했습니다. 1년 후 N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 회사로 분류되었습니다. 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아파트를 판매하는 데 집중했던 이 회사는 무적처럼 보였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회사는 업계에서 흔들릴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 되자 헝다 하지만 붕괴되었습니다. 3천억 달러 부채는 세계의 레드라인 정책 아래 감당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회사의 몰락은 오래 걸렸지만 불가피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전체에서 가장 강력했던 기업 중 하나였던 헝다 2023년에 공식적으로 파산을 신청했고 2024년에 청산되었습니다. 컨트리가든 역시 새로운 정책 아래에서 막대한 고통을 겪은 또 다른 기업이었습니다. 컨트리가든은 1992년에 시작되었고 헝다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며 포춘 글로벌 500에 이름을 올렸고 방대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컨트리가든은 중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호주 등 해외에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컨트리가든은 해외 부채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그 결과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간주되었습니다. 컨트리가든은 부동산 시장 참사의 다음 대표적 희생자가 됐습니다. 수많은 개발업체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이미 팔렸지만 전혀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디스토피아적인 역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매달 주택담보대출금을 법적으로 상환해야 했지만 이 부동산들은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사회적 계약이 역사적으로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주택 구매자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집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한 푼도 더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젊은 층은 더 강하게 나섰습니다. 주변에서 위기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미래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젊은이들은 탕핑, 즉 드러눕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젊은 세대들이 경제 시스템에서 발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짜인 시스템을 위해 부를 만들어내는데 자기 몫을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국가는 검열이라는 익숙하고 검증된 방법에 의존해 TV 화면과 소셜미디어에서 시위 메시지를 숨김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위기가 아니며 여파가 중국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중국 국경 내에서만 벌어졌고 중국 국민과 경제에만 영향을 줬습니다. 서구의 관찰자들은 어느 정도 안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가 자신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일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를 일종의 고립된 사건이나 전적으로 국내 문제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실수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그 지먼지를 훨씬 넘어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와 대륙까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붕괴는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전염병의 최초 감염자에 불과했고 그 여파는 이미 두 가지 뚜렷한 방식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자본 유출입니다. 중산층 중국 시민들이 자신들의 국내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심지어 국가에 의해 청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황 상태에서 그들은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중국 밖으로 다른 시장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구 시장으로 말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막대한 양의 중국 자본이 베이징에서 해외 부동산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개발업자들과 투자자들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캐나다의 밴쿠버와 토론토, 유럽의 런던과 파리, 심지어 호주의 시드니 같은 곳에서 주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급 효과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이 서구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남아있는 부동산의 평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현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고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평생 저축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마저 집값 상승으로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은 개발업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중산층 중국 가정들이 자국의 주택 위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위기가 국경을 무분별하게 넘나드는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유령 도시 모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국가기관이 도시 전체를 소유 운영하고 개인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임대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에게 그것은 디스토피아, 지옥처럼 들립니다. 독립적인 분석가들은 이미 중국이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즉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내세운 채 중산층의 주택 소유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데 이상적인 현실 실험장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노동자와 중산층이 더는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더는 꿈이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먼 추억이 되었죠. 주택 소유가 사라지면 무엇이 대신할까요? 다른 지역들은 이를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중국은 이미 탈소유 사회로 이미 상당히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이른바 디지털 위안화, 즉 eCNY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현금 지폐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입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지만 2026년이 지나면서 빠르게 더 큰 규모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eCNY는 위챗과 알리페이 같은 중국 최대의 모바일 앱과 플랫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도 통합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중국 공무원들은 이 디지털 화폐로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곧 시민들은 대중교통 요금이나 소매점 계산대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위기는 사실상 정부가 이 시스템을 도입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기반 자산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가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디지털 위안화는 일반적이거나 중립적인 화폐가 아닙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완전히 추적 가능한 사회 통제 수단이며 그 통제권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원한다면 자금을 사용하도록 만료일을 프로그래밍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반대나 불복종을 보이는 사람들의 지갑을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사회 신용 모니터링을 통해 자동으로 벌금과 처벌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재정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다고 느끼고 더 적은 금액을 쓰며 가진 돈으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중산층이 해온 열심히 일해 출세하고 돈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넣어두는 방식을 점점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지 않으면 사회적 상승 이동성의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시장의 최고위층과 마쿠에서는 이른바 스마트머니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 자본은 종이자산과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대신 금이나 다른 실물 자산처럼 더 안정적이고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핵겨울은 더 이상 이론이나 예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지평선 위에 나타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더 이상 기존의 부의 축적 모델에 의존해서 자신의 경제적 안정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 하나는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세상에 적응할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는 더 큰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베이징은 금융 절벽 끝에 서 있으며 쉽게 벗어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확인하고 중국 경제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세요.